자, 이제 챕터 2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학습이 뭐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1을 하시고 나서 목표가 있다면은 자, 첫 번째 통계적 학습이 뭔지 설명할 수 있고요. 통계적 학습이 무슨 과정인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예제가 y가 연속형일 경우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스폰스가 연속형인 경우에 통계적 학습이 뭐다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번 강의 잘 들으신 것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통계적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뭐 적당히 여러분들의 언어로 다시 표현을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은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는 여기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나눌 수 있는 게 또 목표고요. 그 다음에 지도 학습 중에서 회귀와 분류를 나누어서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빼먹었네요. 여기 중간에 하나 2.5라고 할까요? 아, 여러분들이 통계적 학습을 할 때 모형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복잡한 모형과 간단한 모형을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요. 복잡한 모형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장점과 주의할 점이 뭔지, 간단한 모형을 택하신다고 하면은 장점과 주의할 점 뭔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면은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얘네가 2.1, 2.2, 2.5 이런 식으로 지금 단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네요. 2.1.1, 2.1.2, 2.1.3, 2.1.4, 1.1.5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논의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셋이고요. 거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세일즈라는 컬럼도 있고, 그다음에 TV라는 컬럼도 있고, 라디오라는 컬럼도 있고, 뉴스페이퍼 컬럼도 아마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레코드 하나하나는 200개의 그 다른 마켓에 대한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가 마켓에 대응되나 봐요. 자, 그러면은 옆에 그 플러스 3개는 뭐냐? X축은 지금 TV, 라디오, 뉴스페이퍼고요. 그다음에 Y축은 모두 똑같습니다. 세일즈입니다. 목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TV나 라디오나 뉴스페이퍼 정보로 세일즈를 잘 예측하고 싶어요. 각각의 그림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추세선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은 뭐냐면 세일즈랑 TV 이 단별량에 대한 이 추세선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회귀분석 추세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랑 라디오에 대한 그 선형액의 추세선 단순 선형액의 추세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일즈랑 뉴스페이퍼에 대한 그 단순 선형액의 추세선입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특정 세일즈를 잘 예측할 수 있느냐? 이 추세선만으로는 그렇게 잘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요 추세선과 이 데이터 포인트 사이에 이 거리를 뭐라고 하죠? 기억하십니까? 잔차라고 하죠. 레지듀얼이 상당히 크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퀘스천은 이겁니다. 하나하나 변수만 쓰면은 좀 잔차가 크니까 만약에 세 변수를 동시에 사용한다면은 요, 뭐 잔차로도 말이 되는 그 오류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일즈라는 거를 TV랑 라디오랑 뉴스페이퍼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X축으로 TV, 레이시오, 이렇게 뉴스페이퍼 하고 나가지고 제4위축으로 세일즈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4차원 기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뭔가 상상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설명 변수가 3개인 그 3개인 걸로 그 초평면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도 점들이 좀 찍혀 있을 텐데 이 초평면이 각 점들과 만드는 그 잔차가 각각
각각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랑 비교해서 더 잔차가 적어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그 희망을 아니면은 의구심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F를 만들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회귀 분석에서 다중 회귀 분석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너무 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로 한번 그 다중 회귀 분석 때 생각했던 것들을 개념적으로 살펴보죠. 이제 용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세일즈처럼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녀석, 우리가 Y라고 쓰고요. 그 녀석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Response Variable, 반응 변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예측 대상 타겟이라고 합니다. 자, 예측 대상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억지로 번역한 거라서 그냥 타겟이라는 말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Y를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모델에 집어넣으려는 애들이 있어요. 뭐 TV나 라디오나 뉴스페이퍼 같은 것들이요. 걔네는 우선 확률 변수적 표현으로는 하나를 x1, 하나를 x2, 하나를 x3 이렇게 스칼라로 써가지고 걔네를 묶음으로 인풋 벡터로 쓰는데 그 각각의 x 하나는 보통 피처, 특징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인풋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프리딕터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보통 맥락에 따라서는 또 독립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특징, 인입 변수 이런 것들은 보통 그냥 제가 한국어로 가장 비슷한 말을 쓴 거고요. 사람들은 보통 그냥 피처가 뭐냐, 인풋이 뭐냐, 프리딕터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커뮤니케이션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자 지금 y가 연속형이라는 전제 하에서 자, y가 범주형일 때는 다음에 다 묶어서 얘기할게요. 일단 y가 연속형인 것으로 가정을 하고 한 18초까지 쭉 나가죠. 아무튼 y가 연속형이라면은 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일단 대문자로 쓴 걸로 봐서 확률 변수고요. 그다음에 이 확률 변수는 두 가지의 그 조합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관찰한 거를 구조적인 신호와 잡음으로 이렇게 구분 짓는데요. 자, 그래서 신호 파트가 x에 관한 어떤 함수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녀석을 잡음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잡음은 또 확률 변수고요. 근데 우리가 관찰한 x와는 독립이라는 걸 가정을 합니다. 평균도 0이라고 가정하고요. 합리적인 가정이죠. 왜냐면은 x로 설명할 수 없는 잡음이니까 x가 뭐가 관찰되건 그거랑 상관없이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오류, 에러라는 말을 써서 오류항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랜덤 에러 파트 먼저 설명했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거는 그 구조적인 신호 파트입니다. 구조적인 신호는 x의 어떤 함수로 설명이 됩니다. 자, x는 랜덤일 수 있지만 그 x를 프로세싱 해주는 함수 f 자체는 우리는 불변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이라는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f를 우리가 잘 모르는 하지만 그 정해진 f를 추정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f 파트는 요 인풋이 아웃풋 타겟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정보를 대표하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굳이 1차 함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뭐 TV가 한 단위 더 많이 팔리면은 뭐 세일즈가 뭐 50센트 뭐야 50달러 더 올라간다던가 하는 아무튼 그런 구조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만약 이번 슬라이드는 부연 설명입니다. 좀 어려우시면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일단 리콜입니다. 우리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y가 어떤 x의 디터미니스틱한 함수 관계 플러스 랜덤 에러 이렇게 했고 엡실론과 x는 인디펜던트 그 다음에 엡실론은 평균 0 이렇게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질을 증명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 양변에 조건부 기대값 한번 취해 보시면요. 자, 좌변에 y의 조건부 기대값 기본 x는 x 하시면은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y는 x 더 fx 더 엡실론에서 우변 파트에서 그 조건부 기대값 취하시면은 그냥 fx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렇게 fx 더 엡실론으로 모델링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 true, ground truth f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는 거냐면 그냥 각 주어진 x에 대해서 그때 조건부 y 기대값을 우리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 f로 설정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 모델을 제가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대뜸 맨 처음부터 나의 내가 추정하고 싶은 f는 x가 스몰 x로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기대값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귀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분류 문제도 지금 수긍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이너리 y가 0, 1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타겟이 사실은 py는 1 기분 x는 스몰 x거든요. 근데 y가 바이너리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게 그 조건부 기대값이랑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기계 학습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추정하고 싶어하는 그 타겟, 추정하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조건부 기대값입니다. 자, 조건부 기대값이 완벽한 지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 상황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면 조건부 기대값부터 추정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부 기대값이 뭐가 합리적인데?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부 기대값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F로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왜 합리적인지를 여기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거는 뭐 이론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두 가지 저의 생각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보면서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분포를 잘 대표하는 값들이 뭐 여러 개가 있죠. 기대값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아니면 최빈값도 있고 아니면 상위 70% 이런 값들도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기대값이 언제 적절하죠? 아웃라이어가 적고 그다음에 x가 주어졌을 때 그 x가 하나로 쫙 주어졌을 때 여기 y들의 분포 이렇게 종 모양으로 분포할 텐데 이 종 모양이 적당히 대칭적이라면은 여러분들 전기분포에서 들으셔서 기억하시고 있죠? 적당히 그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종 모양 분포면은 기대값은 적절한 대표값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x랑 y에 1차원 플러스를 찍어봤을 때 주어진 x 하나에 대해서 적당히 여기에 있는 y들이 종 모양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조건부 기대값을 추정하는 게 적절히 무난한 목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건부 기대값이 적절한 타겟이 아닌 경우 어떤 때가 있겠습니까? x를 하나 찍었어. 근데 갑자기 이상점이 엄청 많아. 이런 경우면은 조건부 기대값으로 예측을 해도 별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좀 곤란할까요? 자, 분포가 한쪽이 팍 치우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차라리 x가 주어졌을 때 y의 중앙값을 그 추정 타겟으로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 f 인버스 뭐 0, 스킵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x가 주어졌을 때 그 y의 다른 분포적 특성 있죠. 뭐 조건부 중앙값이라든가 조건부 75% 퀀타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추정 대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통
퀀타일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호석 교수님이 많이 하셨던 분야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조건부 기대값을 추정하고 싶은 것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기대값을 추정하면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학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혼자 증명해 보실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건부 기대값 expectation y 기본 x는 x라는 거는 그 각 점에 대해서 x가 x로 주어졌을 때 요 y 요 요 제곱된 에러의 그 기대값을 최소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조건부 기대값이 이렇게 제곱섬을 평균을 미니마이즈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f를 핏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y 빼기 something을 모든 점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n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something 이거를 최소화시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제곱합을 최소화시킬 생각을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조건부 기대값의 수학적 성질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곱이라는 게 워낙에 좋은 함수라서 뭐 미분도 편하고 그다음에 적당히 그 볼록 함수도 만족을 시키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편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기대값이 1번처럼 적당히 좋은 대표값이라면 수학적으로도 이점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밀고 나가면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조건부 기대값을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있다면요. 뭐냐면 특정 x가 주어져도 x가 4로 주어져도 여전히 y는 확률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x가 4로 주어졌어. 그럼 fx가 딱 이렇게 한 점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관찰치를 관찰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랜덤한 에러 엡실론이 팍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귀식을 정확히 이 예측을 추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x가 딱 주어졌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거다 하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잔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가가지고 이거 머신러닝 만들면은 이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언제나 이 랜덤 에러를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회계 때 다 얘기했던 거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스킵할게요. 아까 주저리 얘기했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F라고 한 거는 fx는 보통 expectation y분 스몰 x는 large x는 스몰 x 이거고요. 이 fx를 여기서 추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y는 확률 변수니까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f는 우리가 true를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고정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그 고정 불변의 것을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적당히 좀 추정을 한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predict랑 estimate는 엄연히 다른 그러니까 둘 다 데이터를 기반해서 무엇인가를 근사한다라는 점에선 공통적이지만 predict 예측한다라는 말은 보통 확률 변수를 예측할 때 쓰고요. 확률 변수를 근사할 때 쓰고요. F 같은 고정 불변의 어떤 거를 근사한 때는 추정한다, estimate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F를 추정하는 이유는 일단 Y를 잘 예측하기 위한 것도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F라는 그 구조를 잘 파악을 하면은 이 Y를 예측할 때 어떤 원리로 예측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X 베타, X1 베타 1 더하기 X2 베타 2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베타 1, 베타 2 코에피션트들을 보고서 이게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가 한 단위 올라가면 어떤 그 Y의 예측값이 몇 단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측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 내가 아무리 F를 에스티메이트를 잘 한다고 한들 줄일 수 없는 오류가 존재합니다. 뭐 때문에요? 엡실론의 그 베리언스 때문에 생깁니다. 자, 엡실론이 베리언스가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내가 F를 잘 에스티메이트 했다고 해서 Y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수식으로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줄일 수 없는 오류의 존재를 수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라운드 트루스 언노운을 F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나는 이 현상을 GX로 예측하겠어 하고서 아니 GX로 추정하겠어 하고서 G를 하나 던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확률 변수 인풋 X에 대해서 내가 Y에 대한 예측값 Y 햇을 G of X로 예측하고 싶겠죠. 왜냐면은 F는 내가 모르는 거고 G는 내가 때를 맞힌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예측 오차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XY가 확률 변수라는 가정하에 그 Y 빼기 Y 햇의 뭐 제곱을 이렇게 expectation 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Y는 fx 더하기 엡실론 대입해가지고 수식을 좀 전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이 엡실론의 평균은 0이고 그 다음에 엡실론의 x는 인디펜던트 하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실을 이용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 에러를 디컴포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x와 fg에만 디펜드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엡실론의 그 분산입니다. 자, 엡실론의 분산은 우리가 이 그라운드 트루스 이 모델에서 엡실론의 분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엡실론의 분산은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파트입니다. 자, x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f는 불변이고요. 우리가 g의 선택만 조금 다르게 해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f랑 g랑 완벽하게 같으면은 요 첫 번째 텀은 여기가 0으로 갈 수 있게 할 겁니다. 0으로 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왼쪽 파트는 우리가 g를 최대한 f랑 가깝게 잡으면은 0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지만 두 번째 파트는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추가적으로 말하자면은 요 첫 번째 파트도 0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왜냐면은 첫 번째 파트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그 베리언스랑 바이어스 제곱으로 또 나뉘어가지고 어느 하나를 늘리면은 어느 하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느 하나를 줄이려고 하면 어느 하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긴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너무 투머치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아무튼 지금 얘기할 거는 이 좌측 파트는 G를 잘 선택하면 조금 줄여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줄여볼 여지가 없다. 그래서 줄일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기계학습 방법론들은 다 줄일 수 있는 오류의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G를 잘 선택해서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판서를 조금 지우고 요 수식을 잠깐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걸 유도하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그 수리통계 실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어디 보자. 전개합시다. 는 expectation. 자, 다 풀어서 씁시다. y는 fx 더하기 엡실론이죠. 그 다음에 y 햇은 gx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잠깐 좀 자리를 바꾸죠. fx 빼기 gx 더하기 엡실론 제곱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fx 빼기 gx를 한 덩어리로 보고 엡실론을 한 덩어리로 봐서 그 제곱을 한번 전개해보고 싶겠죠. 전개를 해봅시다. fx 빼기 gx 제곱 더하기 2배
엡실론 fx 빼기 gx 더하기 엡실론 제곱. 자, 여기서 우리의 가정 때문에 어떤 성질이 생기느냐. 자, 먼저 일단 expectation들은 다 더하기로 쪼갤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expectation은 여기 오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expectation은 지금 엡실론의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이 곧 분산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텀 어디 갔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엡실론이랑 fx는 엡실론이랑 x 확률 변수는 독립입니다. 독립인 그럼 fx 빼기 f랑 g는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함수니까 fx 빼기 gx도 그냥 x의 어떤 변수겠죠. 자, 엡실론이랑 x랑 독립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독립이면은 expectation 떼서 쓸 수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엡실론의 평균이 빵이야. 와, 그러면은 여기 전체가 빵으로 날아가겠어요. 증명 끝. 그러니까 아무튼 뭐 수식은 유도는 여기서 끝났고요. 근데 수식 유도 자체보다 이 수식 유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수식의 의미를 음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음미를 잘 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추가 노트인데요. 자, irreducible이라고 했습니다. 엡실론의 베리언스가요. 그럼 문제를 못 푸는 걸까요? 엡실론의 에러가 너무 엡실론의 베리언스가 너무 클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세팅으로는 f를 잘 추정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프랙티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못 푸는 문제라고 하고 끝낼까요? 사람들은 보통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DB에서 추가적인 전처리를 해가지고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내. 그래서 변수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변수를 계속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y를 잘 예측할 만한 변수를 계속 찾아가지고 어차피 엡실론은 x랑 인디펜던트한 어떤 랜덤 에러인 거잖아요. 여기서 엡실론에 있었던 요소 중에 y에 구조적으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 x를 계속 찾아가지고 x에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엡실론의 베리언스를 그러니까 그 더 커진, 더 많아진 x에 대한 그 랜덤 에러 엡실론은 아마 좀 베리언스가 좀 더 줄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들은 뭐 탐색적 자료 분석들을 통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 얘기들은 나중에 또 한꺼번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방금 슬라이드에서 뭐였죠? 첫 번째로 F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이유는 현상의 이해와 현상의 예측을 위해서. 다음에 주의할 점은 irreducible 에러가 있으니까 완벽히 예측하거나 완벽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제 F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F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사고하는 과정들이 좀 이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마인드를 하자면은 먼저 우리의 추정 대상은 조건부 규대값 fx입니다. 일단 회귀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에 분류 문제라고 해도 이 조건부 규대값을 예측한다는 조건부 규대값이 추정 대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f를 뭐 데이터가 없이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기반해 가지고 대충 x가 이때쯤부터는 이 정도 하고 대충 x가 이쯤부터는 한 이 정도 추세로 올라가더라 하고서 그냥 내가 f의 에스티메이트를 하나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뭐 이렇게 말씀드린 룰 베이스드나 휴리스틱하게 이제 f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통계적 기계학습 혹은 보통의 그 기계학습이라고 통칭되는 방법론들이 왜 스타티스티컬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하면은 머신러닝에서는 룰 베이스드나 휴리스틱으로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ML에서는 데이터를 관찰하고 나서 이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의 F 햇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은 룰 베이스드
추정과 다르게 뭐 데이터 드리븐 추정이다 이런 말을 쓰기는 합니다. 자, 어쨌건 아무튼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f를 추정을 한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제 용어를 새로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추정에 이용할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을 할 건데 이 데이터셋을 우리는 학습 데이터셋, 영어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우리의 x도 필요하고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그 예측된 값들의 결과 yi들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는 yi가 그냥 리얼 밸류라고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회귀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들이 이런 지금 동그라미 점들이 관찰됐다고 치고 우리가 지금 이 동그라미 점들을 이용해서 녹색 선을 이렇게 계산해서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이미 회귀 분석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얘기해보죠.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 평균입니다. 아까의 우리의 타겟은 자, 이 기대값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니 우리가 그 진짜 확률 분포를 안다고 했을 때 y의 뭐 pdf y분 x 기면 x 이렇게 yx dy 뭐 이런 거를 진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pdf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 조건부 기대값은 unknown이고 대신에 기대값 말고 우리가 진짜로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그냥 있는 데이터셋으로 평균 내는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굳이 다른 수식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x가 x인 점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yi 값들을 그냥 평균을 냅니다. 뭐 어렵지 않겠죠? 자,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x는 4를 정확히 만족시키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적 평균으로 내려고 하는데 x가 4인 애들이 없어가지고 경험적 평균을 못 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그 조건을 좀 완화해 볼까요? 뭐 이를테면은 그냥 x랑 x는 4랑 가까운 점들의 평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자, 4에서 이렇게 0.2, 0.2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래서 3.8 x가 3.8부터 4.2에 해당되는 x를 모조리 끄집어 와서 걔네들의 y 값들을 평균을 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x가 4로 이렇게 4로 주어졌을 때의 그 예측값의 평균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x가 f hat 5라고 하면은 y들의 경험적 평균인데 걔네들이 x 값들이 뭐 4.8에서 뭐 이렇게 5.2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녀석들의 평균을 계산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방법이 뭐냐? 최근접 이후 평균 이렇게 근접 이후 평균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최근접 이후 평균이라고도 합니다. Nearest Neighbor Averaging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근접 주어진 x에 근접하는 그 포인트들은 x의 이웃집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이버후드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예제 두 개 얘기했죠. 첫 번째는 경험적 평균, 두 번째는 근접 이웃 평균.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선형 회계적 접근,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 비모수적 회계 접근 이런 모델들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근접 이웃 평균 방법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더 얹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요. 자, 일단 아까 근접 이웃 평균을 보시면은 어디 보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x는 4를 기준으로 그 경계를 잡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 평균 계산에 쓰고 밖에 나가면은 평균 계산에 쓰지 않죠. 이웃집합 포함 여부가 하드하게
yes 아니면 no로 나누어집니다.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조금 여기 경계에 있는 측면의 점들은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여기 경계를 살짝 벗어나는 애가 이렇게 그렇게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딱 얘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바로 배제되는 게 이렇게 예측력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자, 이웃집합 포함 여부를 이렇게 0,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가장 가까우면 1, 점점 멀어질수록 뭐 0.8, 0.7, 0.6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스무스하게 디케이하도록 주는 방법들을 만들어 왔었어요. 아마 훗날에 뭐 커널 스무딩이라던가 아니면 스플라인 스무딩 방법들이 이렇게 경계를 하드하게 설정하지 않고 소프트하게 설정해가지고 그 핏을 주는 방법들이 될 겁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근접 이웃 방법의 여러 가지 그 노트들입니다. 변수 개수가 적으면은 근접 이웃은 무난한 성능을 냅니다. 뭐 이를테면은 샘플 개수가 많고 아니면은 변수 개수가 한 4개 정도보다 적을 때요.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변수 개수가 많으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근접 이웃을 포함해서 모든 방법론들이 다 겪는 일이거든요. 변수 개수가 많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리 개념이라는 게 잘 우리의 그 인투이션과 우리의 직관과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보통 너무 유명해가지고 차원의 저주라는 용어까지 붙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드릴게요. 차원의 저주가 뭔지. 자, 최근접 이웃이라고 해도 거리가 대체 무슨 뜻이죠? 자, 잘 생각해보면은 이 근접 이웃 평균이 적당히 좀 안정된 값을 가지려면은 이 이웃집합 안에 들어온 이 점들이 적당히 표본수가 많아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전체 샘플 사이즈가 1000이라고 하면은 나 이 근접 이웃에는 그래도 한 100개 정도는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지만 고차원 데이터셋에서 10%의 근접 내가 P를 한 1000으로 늘렸어. 그럼 1000에서 자, 1000개 데이터셋 중에서 그 샘플 사이즈 1000에서 한 100개 정도와의 거리를 재요. 자, 그러면은 100개 정도와의 거리가 생각보다 엄청 멉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이 엄청 희박해져요. 그럼 그 점들만 쓰려고 하면은 또 분산이 너무 커지는 추정값에서 분산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고요. 10%의 점들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면은 국소적으로 평균을 구한다는 그 철학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자, 잠깐 얘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왜 점들이 더 멀어진다는 얘기를 한 건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의 네이버후드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아니, 나의 근방의 반지름을 얼마나 작거나 크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P는 1 설명을 할 거고, P는 2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P는 1부터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왼쪽 그림을 봐주세요.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만약에 X2는 관찰하지 않고 X1만 관찰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X1 정보는 없고 X2 정보는 없고 이렇게 X1만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서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X1은 0 근방에서 내가 전체 샘플의 10% 정도를 갖기 위해서 요 반경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자, 상당히 작아 보이죠? 뭐 예를테면 0.01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P는 1일 경우고요. P는 2로 왔다고 칩시다. 사실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으로 생겼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x1, x2는 0,0 근처에서 이 0,0 근처에서 내가 전체 샘플의 10% 정도를
가지려면은 이 반경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어디 보자. 살펴봤더니 아까 1차원일 때랑 비교해가지고 반경이 더 넓어진 게 보이십니까? 이번에 이 정도 어디 갔어? 예, 기술적인 문제로 제가 슬라이드를 점프해버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아까 슬라이드 이어서 말하자면은 2차원에서 보면은 그 10%의 샘플을 가지기 위해서 반경이 좀 더 커져야 되죠. 자, 그래서 뭔가 P는 1일 때는 10% 반경을 가지기 위한 게 뭐 0.01이었다면은 P가 2 되면은 0.10% 샘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한 0.05 뭐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P가 커지면 커질수록 10% 샘플을 확보하기 위한 이 반경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로컬 레버리징이라는 철학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10% 샘플은 더 이상 반경이 너무 커가지고 그 로컬의 그 철학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나의 그 주변, 나의 반경, 뭐 0.01 반경에서만 평균을 취할 거야. 그 철학을 고집스럽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근방의 그 국소 반경의 데이터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베리언스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추정치의 베리언스가.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료의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 방법 자체를 쓰기가 되게 애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좀 기억한 상태에서 좀 다른 모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많이 썼었던 그 모수적이나 구조적인 모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선형 모형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F가 실제로 선형 모형일 리는 절대 없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선형 함수를 생각을 하고 이 베타 0부터 베타 p까지를 추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F가 실제로 리니어인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많이 쓰냐? 특히 무난하고요. 그다음에 해석력이 좋은 근사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아무튼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다른 해석이 좀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 선형 모형 많이 쓰고 또 다른 경우 또 언제 있냐? 선형 모형이랑 비선형 모형,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게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핏해 보니까. 그러면은 오케함에 면도나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오케함의 면도날을 보려면은 주어진 현상을 해석하는 주어진 현상을 핏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할 때 가장 간단한 원리를 그냥 택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약간 격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모델을 썼을 때 대충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러면은 그때도 리니어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성능이 조금 딸리더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다시 예제입니다. 여기서는 아예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X1이 Years of Education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 변수가 Seniority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성숙도가 얼마나 됐는지, 그다음에 Y 반응 변수가 뭐냐면은 소득, 인컴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게 이 블루 서피스가 trueF입니다. 그래서 trueF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 x1, x2는 그냥 적당히 랜덤으로 이렇게 잘 뽑았고, y를 만들 때 fx1, x2 더하기 적당히 어떤 분포를 따르는 랜덤 에러를 섞어가지고 이제 y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 아마 교재에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여기 이미 오류가 좀 있죠. 그래서 fx에서 조금 실제 데이터는 약간 좀 떨어져 있게 됩니다. 자,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자, n은 30입니다. 그 다음에 p는 2겠네요. 요 데이터셋을 뭐 여러 가지 모수적 방법이 한번 핏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디테일하게 다 핏을 어떻게 하는지는 각각의 챕터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간단한 모형과 복잡한 모형의 그 핏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육안으로 직관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아까 이 example 3의 선형 모형을 이용해서 그냥 y는 x1 베타 1 더하기 x2 베타 2 더하기 뭐 베타 0 있겠죠. 얘를 이용해서 적합한 결과입니다. 뭐 적당히 무난무난하죠. 조금 좀 잔차가 튀는 애들도 있긴 있겠습니다. 자, 비모수적 모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요 주어진 데이터에 맞게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는 thin plate spline이라는 방법을 쓴 건데 정확히 이게 어떤 방법일지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모수적 모형은 어떤 트렌드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해석성을 포기를 하고서라도 최대한 이 데이터의 형태에 맞게 유연하게 맞추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플라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을 수 있는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부스팅,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모두 이 비모수적 모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비모수적 모형은 특히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스무스니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무스니스라는 거는 요 곡선이 얼마나 1차원으로 치자면은 곡선이 얼마나 이렇게 데이터에 맞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이걸 스무스니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스무스니스를 아주 강하게 주면은 제가 파란 선으로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주는 거고요. 내가 스무스니스를 좀 이렇게 세게 안 줘도 괜찮다라는 거는 이렇게 주는 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스무스니스를 좀 더 적게 주고 싶다. 그러면 제가 스무스니스를 더 적게 주고 싶다.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thin plane 방법인데 그 스무스니스를 낮췄어요. 자, 그랬더니 이 30개의 데이터셋에서 어디 보자. 오류라고 하기에는 이거 사실 잔차가 더 정확한 설명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모든 점들을 다 exactly 핏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다 핏한 거에 해당한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하시죠? 우리는 적당히 true에 랜덤 에러 섞어 놨었잖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true 데이터 셋에서조차 F에서 조금씩 널뛰기가 있는데 이 방법론에서는 널뛰기를 아예 다 모델로 설명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델의 최대 단점은 뭘까요? 자,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셋이 관찰됐을 때, 자, trueF가 이렇다고 하면은 trueF는 막 이렇게 랜덤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빨간색 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노란색에 너무 큰 잔차가 생기게 되겠죠. 내가 사실 리니어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핏했었다면은 적당히 모든 잔차를 다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파란색 트렌드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 선형 모형에 비해서 이 복잡한 방법은 잔차조차 모두 모델을 설명해 버려 가지고 모두 설명해 버렸다 해서 필요 이상으로 적합을 시켜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적합이 발생했다라는 말을 여기서 좀 쓸 수 있습니다. 과대적합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과소적합이 발생했는지는 아주 뚜렷한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약간 경험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 현상입니다. 보니까 단순한 모형도, 그다음에 복잡한 모형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잠깐 말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복잡한 모형과 간단한 모형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냐? 자, 예측 정확도와 해석성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형 모형이 해석이 용이한 건 뭐 언제나 맞는 말이죠. 다음에 띵플레이트 스플라인은 해석은 어려웠죠. 자, 그다음에 사실 띵플레이트 스플라인이 그 예측 정확도가 좋을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그러니까 예측 정확도와 해석성은 같이 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 좋은 적합도 있지만 좋은 적합은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고 보통은 과대적합이나 과소적합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특히 모형이 틴플레이트, 스플라인처럼 유연할수록 그 과대적합의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간단할수록 과소적합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럼 적당한 적합은 뭘까요? 그거는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사우에서 제가 모르는 데이터를 들고 왔을 때 이거를 핏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도 대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 다르고 적절한 판단 기준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거는 세 번째 꼭지는 첫 번째 포인트랑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요. 단순한망과 블랙박스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 해석과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단순한 모형을 선호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다양한 모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예측 정확도가 제일 중요해. 그다음에 그 블랙박스 모형의 성능 향상이 커. 그러면은 블랙박스 모형을 선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는 그래서 그 우리 교재에 등장하는 많은 방법론들 중에 자, 유연성과 그다음에 해석성의 그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은 유연성과 해석성이 이렇다, 이거를 2차원에 나타내 본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연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석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보통의 선형액이 리스트 스퀘어나 아니면은 나중에 보실 라쏘 이런 선형 모형 계열이 유연성이 낮지만 그 해석성이 큰 방법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부스팅이나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 같은 배깅, 서프트 벡터 머신 아니면은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은 유연성은 크지만 아까처럼 그 이게 이렇게 피타르다 보니까 해석 가능성도 떨어지고 과대적합의 우려도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포인트만 짚고 끝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언스퍼바이즈드와 스퍼바이즈드 러닝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나라로는 지도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데이터셋이 아까 맨 처음에 노테이션 소개드렸던 xi, yi의 형태입니다. xi는 y를 설명하는 변수고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 그 x가 주어졌을 때 y의 그 조건부 분포를 파악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x 자체가 어떻게 분포했는지는 그게 주 관심사는 아니에요. x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하는 게 보통 중요한 일인 게 그 지도학습의 목표입니다.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뭐냐면요. 데이터셋을 보니까 y가 없어요. 그냥 x만 주구장창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그 x의 분포 자체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중요한 그 태스크가, 중요한 그 문제인 게 그 비지도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셋이 주어졌으면은 그 j 간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코드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군집 분석은 레코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주요 미션이고요. 이를테면은 좌측 그림에서는 지금 세모 플러스 그다음에 동그라미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거고요. 원래는 아무런 어노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은 아무런 어노테이션이 없는 이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의 이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좌측은 그 데이터셋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잘 돼요. 그렇지만 오른쪽 같은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자, 이게 레이블이래. 이게 세모 동그라미 플러스 더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구태여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제로 군칙 분석 하나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노트할 거는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에 속하지 않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이를테면은 준지도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준지도학습은 이렇게 X, Y 데이터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일부 레코드에는 Y가 다 있어요. 일부 레코드에는 Y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X에 대해서 Y를 잘 예측하는 게 미션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소개했듯이 우리는 지도학습을 주구장창 하다가 강의 후반부에 시간이 남으면 비지도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두 개를 열심히 배우면은 나중에 뭐 준지도학습이 나와도 아니면 또 다른 머신러닝 기법이 나와도 상당히 잘 대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도학습 중에서도 우리는 지도학습을 크게 두 갈래로 회귀 아니면 분류 이렇게 여기도 세부 분류하니까 뭔가 좀 헷갈리겠다. 세부로 나눕니다. 아무튼 지도학습 문제를 Y의 자료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두 개로 지금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판스 Y가 정량적이고 연속형 변수인 경우의 문제는 우리는 보통 회귀 문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회귀 분석의 그 회귀가 Y가 정량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 나이, 키, 소득, 주택가격, 주식가격 이런 게 리스판스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회귀 문제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편으로는 Y가 리스판스가 이렇게 정성적이거나 아니면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 그 예측 문제는, 그러니까 지도학습 문제는 우리는 보통 분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고객 정보가 왔을 때 그 고객이 구입할 것 같은 제품의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정보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채무 디폴트를 선언을 할지 안 할지 신용평가를 하고 싶을 때 주로 분류를 쓰게 됩니다. 자, 왜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누었느냐? 이 머신러닝에 등장하는 많은 방법론들이 동일한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랜덤 포레스트 아니면 니얼리스트 네이버라고 하더라도 Y의 자료형이 정량적이냐 정성형적이냐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절차가 약간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은 Y의 자료형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그 지도학습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Y를 잘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량적으로 Y를 잘 예측했다의 그 평가 지표랑 정성적으로 Y를 잘 예측했다, 그의 성능 지표가 다릅니다. 정량적인 Y는 얼마나 가깝게 맞췄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정성적인 Y는 내가 맞힌 것 중에 몇 퍼센트가 맞냐, 몇 퍼센트가 틀렸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능평가 지표가 달라져요. 그 외 성능평가 지표가 다르다는 거는 사실 나중에 정의를 할게요. 손실함수가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능평가 지표와 손실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 아이디어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용해서 회계문제를 푸는 방식, 분류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ISL의 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통 Y 연속형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Y 범주형 순으로 설명합니다. 이거는 잠깐만 좀 딴소리하지만 연속형일 때는 성능평가 지표가 뭐 빼기 뭐의 제곱이잖아요. 연속 함수가 볼록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더 편해요. 그래서 연속형을 보통 먼저 다루고요. 범주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속형보다 이게 더 쉬운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수학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맞냐 틀리냐는 이렇게 뭐 yi가 뭔가 내가 예측한 yi가 같냐 안 같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 손실함수가 1 또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연속 함수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불연속 함수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주형에서 연속형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Y가 범주형일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5개 뭐 했죠? 첫 번째로 통계적 기계학습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조건부 기대값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절차를 일컫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F를 에스티메이트 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방법과 복잡한 방법이 있어서 장단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Y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뉘고, 그 다음에 회귀와 분류 문제는 지도학습의 세부 분야인데 Y 자료형의 타입에 따라서 회귀 또는 분류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내일은 2.2 마저 어떻게 성능 평가하는지,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